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별들이 흩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사이를 건너뛰며 여행하는 존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아니라 손바닥보다 작은 금속 상자들이었습니다. 지구 위에서 우리는 일상에 치여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우리 대신 태양 주위를 돌고 얼음 행성을 스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나아가는 로봇들이 조용히 우주를 누비고 있었던 거죠.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스마트폰 메모리에 몇십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컴퓨터를 달고 나간 탐사선은 태양계를 가로질러 수십억 킬로미터를 질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기계들이 찍어보낸 사진과 신호만으로 우리는 폭풍이 뒤집히는 목성의 대기 속을 들여다보고 얼음 밑에 바다가 숨어있는 달을 상상하고 다른 행성에 흘렀을지도 모를 강줄기를 따라가 보고 있죠. 어쩌면 인류가 진짜로 우주에 남긴 첫 발자국은 사람의 발바닥이 아니라 기계팔과 안테나가 달린 탐사선의 궤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조용한 여행자들 중에서 보이저와 준노 그리고 화성을 탐사하는 여러 로봇들이 무엇을 보고 돌아왔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70년대 사람들은 아직 가정집에 컴퓨터 하나 들여놓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태양계 끝까지 가는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컴퓨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계산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사양이었지만 당시 엔지니어들은 그 작은 메모리 안에 수많은 비상 시나리오와 궤도 계산, 카메라 작동 순서를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면 몇 시간 뒤에야 도착하는 거리였기에 결국 탐사선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회전하며 정해진 타이밍에 카메라를 돌리고 엔진을 아주 조금씩 점화하는 자동 조종 우주선이 되어야 했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보이저 컴퓨터보다 수십만 배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해도 그 작은 금속 상자를 태양계 끝으로 밀어 올린 상상력과 계산 능력만큼은 아직도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보이저가 처음으로 다가간 거대한 목적지는 태양계의 초대형 행성 목성이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탐사선은 점으로 보이던 목성을 화면 가득 채운 거대한 구형 행성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 주변을 도는 여러 위성들을 연속 촬영하며 수만 장에 가까운 사진을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목성이 단지 줄무늬만 있는 기체 행성이 아니라 항상 끓어오르는 구름과 초대형 회오리가 휘몰아치는 역동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지구의 망원경으로도 관측되던 거대한 붉은 점, 그 오래된 폭풍을 코앞에서 바라본 것도 바로 이때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에서 등장했습니다. 작고 노랗게 보이던 위성의 표면에서 마치 분수처럼 분출되는 기둥이 포착되었고 분석 결과 황이 섞인 가스와 뜨거운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산 활동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지구 밖 천체에서 실제로 현재 진행형의 화산을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 정밀한 사진들을 통해 이 작은 위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격렬한 화산 활동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죠. 작은 달 하나를 통해 지구만 역동적인 행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목성에서 중력을 살짝 빌려 속도를 끌어올린 보이저는 곧장 다음 목적지인 토성으로 몸을 돌립니다. 이 우주선은 토성에 가장 먼저 근접한 인류의 인공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황금빛 고리 행성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첫 카메라가 되었죠. 토성을 둘러싼 고리에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틈과 구조가 있다는 것,
단순한 반지 모양이 아니라 얇은 판 여러 장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때 자세히 드러납니다. 또 토성 곁을 도는 거대한 위성 타이탄에 바짝 접근해 촬영하면서 표면을 완전히 덮은 두꺼운 안개 같은 대기 속에 탄소를 포함한 여러 유기 화합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타이탄은 언뜻 보면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위성 같지만 빽빽한 대기와 유기 물질 덕분에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지 모른다는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직 직접 발을 디디지 못한 먼 세계에서 생명과 관련된 화학 재료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심어준 곳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목성과 토성을 잇따라 스쳐 지나간 보이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태양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희미하게 빛나는 두 행성으로 향합니다. 천왕성에 도달했을 때 탐사선은 푸른 구슬처럼 보이던 이 행성이 실제로 수많은 얼음과 먼지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주변을 도는 크고 작은 위성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숨어 있다는 것도 드러냈죠. 그중 하나인 작은 위성 미란다에서는 깊게 찢어진 계곡과 얼어붙은 절벽들이 뒤섞인 마치 여러 천체를 억지로 이어 붙여놓은 듯한 기괴한 지형이 촬영되었는데,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위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거친 얼굴을 가진 세계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행성 목적지는 해왕성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항해 끝에 도착한 이 푸른 행성에서 보이저는 거대한 소용돌이 폭풍과 얇은 고리 구조들, 그리고 얼음과 질소로 이루어진 극도로 차가운 위성 트리톤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트리톤은 섭씨 수백 도 아래로 떨어지는 극저온의 표면에서 질소가스가 분출되는 기묘한 분화를 보여주며 얼어붙은 세계도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해왕성까지의 임무를 마친 보이저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 태양계 바깥으로 나아가는 장거리 여행자로 변신합니다. 태양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지점에서 탐사선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한 번 더 눌렀죠. 거대한 우주 배경 속에서 지구는 눈꼽만한 빛이 살짝 묻은 파란 점으로만 나타났고, 그 사진 이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과 함께 인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나라를 나누고 이기고 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장소가 사실은 우주의 먼지 한 알보다 작다는 사실을 보이저가 조용히 보여준 셈이니까요. 한편 보이저가 멀어져 간 뒤에도 목성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체 행성 목성은 질량만 조금 더 컸다면 작은 별로 불렸을지도 모를 존재였고,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가 액체이고 어디부터가 고체인지, 자기장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이 질문들을 풀기 위해 2010년대를 전후해 새로운 탐사선 하나가 지구를 떠납니다. 바로 목성 극지역을 돌며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준노라는 우주선입니다. 준노는 목성의 북극과 남극 위를 길게 타원형으로 지나가는 궤도에 올라 수십 일에 한 번씩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대기 깊숙한 곳의 중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강력한 자기장의 모양을 지도처럼 그려내며 행성 내부에 거대한 고체 핵이 있는지 아니면 점점 진해지는 액체 금속 상태로 이어지는지 단서를 모으고 있죠. 목성은 두꺼운 구름층 아래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준노는 마치 X선 촬영처럼 중력과 전파를 이용해 내부 구조를 역으로 추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노의 임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목성을 단순한 줄무늬 공이 아니라 복잡한 층을 가진 거대한 자연 실험실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성 주변을 도는 여러 위성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으면서도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큰 유로파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는 앞으로는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집중적으로 탐사하려는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꼽히죠. 유럽 우주기관은 거대한 위성을 중심으로 목성권을 둘러보는 탐사선을 준비 중이고, 미국 나사 역시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며 두꺼운 얼음 아래의 바다 성분을 분석할 임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갈라진 얼음 표면에서 분출되는 기둥을 통해 얼음 및 바닷물 속 화학 성분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태양계 안에 또 다른 바다가 생명에게 얼마나 관대했을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행성 탐사는 목성과 그 이웃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인류가 가장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행성은 아마도 붉은색으로 빛나는 화성일 텐데요. 수많은 소설과 영화 덕분에 화성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이웃 행성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수천만 킬로미터까지 거리가 좁혀지고 하늘에 붉은 별처럼 떠있는 모습은 망원경이 없던 시절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게다가 하루 길이가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 기울어진 자전축 덕분에 계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성은 지구와 닮은 또 하나의 실험 무대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화성 표면을 스쳐 지나간 궤도선과 직접 바퀴를 굴리며 모래를 밟아본 로버들이 수없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화성 표면에는 오래전에 흘렀을 법한 강줄기의 흔적, 말라붙은 호수 바닥처럼 보이는 지형, 그리고 거대한 화산과 협곡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지구 못지않게 물이 풍부하고 지각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고, 그때 형성된 암석과 퇴적층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 환경을 들려주는 기록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가 왜 지금처럼 옅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는 지구 궤도에서 출발해 화성을 감싼 탐사선들이 알려주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자기장이 보호막 없이 화성층 대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공기 분자가 조금씩 우주 공간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표면을 덮고 있던 물 상당량도 함께 증발해 빠져나갔을 것이고, 일부는 극지방의 얼음층 아래나 지하 깊숙한 곳에 갇혀 남았을 것이라고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화성은 스스로 폐를 잃어버린 뒤 얕은 공기층만 남은 작은 행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얼마 전에는 화성 남극 부근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 레이더 신호에 비추어 볼 때 액체 상태에 가까운 물질이 호수처럼 모여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면이 아무리 추워도 일정 깊이 아래에서는 압력과 소금 성분 덕분에 일부 물이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였죠. 만약 실제로 염분이 높은 차가운 물 웅덩이가 지하에 넓게 퍼져 있다면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숨어 살기에는 꽤 괜찮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도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이곳은 태양 자외선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원시적인 생명이 오랜 시간 생존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큐리오시티라는 이름의 로버가
화성 표면에 착륙해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을 때 과학자들은 단순한 풍경 사진 이상의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로봇은 암석을 드릴로 긁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안에 포함된 유기화합물과 기체 성분을 분석하는 작은 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죠. 조사 과정에서 화성 대기에서 메탄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고, 이는 혹시라도 미생물 활동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화학 반응만으로도 메탄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화성 대기가 완전히 죽어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진짜로 찾고 싶은 것은 움직이는 생명체 그 자체라기보다는 생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퇴적층 안에 남은 특정한 종류의 탄소 비율, 미세한 구조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혹은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졌을 법한 미생물 군집의 자취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단서를 모으기 위해 현재 화성 로버들은 바퀴가 닳도록 표면을 돌며 이곳에서 한때 생명이 숨 쉬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줄 만한 암석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샘플들을 지구로 가져와 지상의 실험실에서 훨씬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는 계획도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양계 전체를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보이저와 준노, 화성 로버들은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 인류의 촉수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촉수는 목성 대기 깊은 곳에 중력을 더듬고, 또 다른 촉수는 붉은 행성의 모래알을 집어 올리며, 아주 먼 곳의 촉수는 태양계 가장자리를 스치며 주변 우주의 바람을 느끼고 있죠.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이 기계들이 보내오는 데이터는 곧바로 수학 공식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영상과 스토리텔링으로 변환되어 다시 우리 머릿속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주를 향해 손을 뻗은 것은 로켓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돌아온 감각을 해석하는 존재는 여전히 지구 위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죠. 이 모든 탐사는 단순히 볼거리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목성의 얼음 위성에서 바다의 흔적을 찾고, 화성에서 메탄과 물이 자취를 뒤쫓고,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우리 시스템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언젠가 인간이 직접 그곳에 서보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로봇들만이 우리 대신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는 시대가 계속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는 태양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극히 미약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준노는 목성 극지방의 구름을 가르며 다음 근접 통과를 준비하고 있으며, 화성 로버들은 또 다른 바위를 향해 서서히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푸른 점 위에서 그 신호를 해독하며 인간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먼저 발자국을 남기는 이 조용한 대리인들을 통해 우주를 배워가고 있죠. 어쩌면 수십 년 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건 아폴로 시대가 아니라 작은 금속 상자들이 태양계 전역에 흩어져 이야기를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라고 말이죠.